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준 전 유엔 대사님은 전 유엔 대사이시고요. 또 71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을 하셨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 등 다양한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 황조근전 궁장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서에는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2015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 또 기회가 되신다면 책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뭐 NGO 단체죠. 아주 유명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또 경희대학교에서 또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대사님 이제 지금부터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저희 세대가 다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 이제 경주에 안 와본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세대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오면 경주가 거의 뭐 반드시 누구나 가보는 우리 역사의 메카 같은 장소였고, 그 후에도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저는 마지막 7년은 대사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 살았는데, 이제 외교부 본부의 국장이나 실장을 할 때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은 경주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보문단지, 그래서 거기 요즘 호텔 이름도 바뀐 것 같은데 그때는 현대호텔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문단지에서 각종 회의를 많이 했고 국제회의도 했고,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제주도나 부산에 못지않게 경주에서도 국제적 이벤트를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몇 번을 왔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외교부를 퇴직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귀국해서 한 5년이 돼 보니까 행사가 제주, 부산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경주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지 않는 건지 제가 올 기회가 없는 건지 어쨌든 경주를 처음 와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근데 너무 깨끗하게 잘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말로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동국대와 우리 이영찬 교수님 그리고 경주시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강연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매달 하시겠다,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이런 생각이신 걸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또 처음 하게 돼서 영광이고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세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정부들도 그런 세계화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이제 주로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 서울이 됐든 뭐 부산이 됐든 이런 대도시뿐 아니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세계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젊은이들 또는 기성세대들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제가 외교관이었을 때는 외교를 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지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지난 한 5년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발전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에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세계와 직접 연결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이 강연을 진행하고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신 걸 듣기도 하고 또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무슨 뜻인지 뭐 누구나 다 분명히 알 것 같고, 코로나 이후라는 게 코로나가 끝난 이후라는 뜻은 아니겠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 발전은 여기에 이 단어를 익숙하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저런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은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를 그렇게 번역한 건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된 이후 국제적인 협력, 국제적인 원조, 개발, 뭐 이런 모든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지속 가능 발전이. 이렇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발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5번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 1시간에 담아서 여러분께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항상 저는 한 학기의 강의를 시작할 때 먼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발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발전이라는 건 영어의 development를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development는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크게 개발이라는 번역과 발전이라는 번역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개발로 많이 번역했었죠. development를. 그랬는데 특히 우리 스스로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는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발전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그러면 선진국은 우리 개발 다 끝났는데 개발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 발전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발전할 거 없는데 이런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발전이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런 질문을 써놨습니다. 발전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뜻하나 아니면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뜻하나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해 놨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TV 보급률 통계를 제가 어디서 찾은 건데요. 어떤 분이 논문에 쓰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집이 우리나라의 KBS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에
TV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1.1공화국 때 외교관이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LA에 3년 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LA에 3년 미국에 살다가 돌아와서 1955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보다가 가지고 오신 흑백 TV가 있었어요. 물론 브라운관 흑백 TV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한국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 부모님은 AFKN을 보셨습니다. AFKN이라는 거 미군 방송이죠. 요즘은 AFKN TV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있었고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AFKN을 통해서 미국 방송, 미국 드라마, 뭐 미국 쇼, 뭐 이런 걸 다 보셨어요. 저는 그때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이 웃으면 왜 웃었는지 설명하라고 계속 이제 귀찮게 구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갈 때쯤 돼서 이제 한국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곧.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고 나도 한국어로 된 TV를 드디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방송이 언제 시작했나 하면요. 1962년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61년 12월에 KBS가 문을 열고 62년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제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집 TV가 한 10년 쓴 브라운관 TV다 보니 1961년쯤 되면 TV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관 TV는 잘 안 나오고 위를 이렇게 탕탕 치면은 좀 나와요. 요새 디지털 TV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탕탕 쳐도 나중에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TV를 안 사시는 거예요. TV를 굉장히 고가의 그 호화품목, 사치품으로 생각하셨는지 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다리던 한국 TV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울의 북촌에 살았는데 북촌은 이렇게 요즘은 지방도 안 그런가? 어쨌든 지방처럼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도 돼요.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고 아무 집이나 문을 안 잠궈 놓기 때문에 막 들어가서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있어요? 그러고 그 집에서 준이 왔구나. 너 점심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그럼 먹을래? 그럼 거기서 먹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이제 우리 뒷집에 가니까 뒷집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뒷집에 가서 TV를 봤어요. 들어가서 저 여기서 TV 봐도 돼요? 그랬더니 좀 황당하겠죠? 그 집 분들은. 이제 어떤 여성분이 딸 셋을 데리고 키우시던데 조그만 애가 와서 TV 봐도 돼요? 이러니까. 그래서 뭐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TV를 맨날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너 그 우리 뒷집에 살던 딸만 셋 있는 집이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그랬더니 그게 양희은 씨. 양희은 씨가 3자매래요. 근데 양희은 씨가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거기 살았대요. 나중에 양희은 씨를 한번 만나게 되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얘기가 자꾸 격가지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본가지로 돌아와서 왜 TV 보고 통계를 얘기하냐. 1962년에 KBS가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TV가 있지는 않았겠죠? 저희 집처럼 TV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안 나온다 이런 집은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은 아직 TV라는 걸 안 산 거죠. 왜냐하면 1965년 통계를 보세요. TV가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도 3만 대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인구의 0.6%밖에 없었죠. 그런데 점점 TV를 많이 갖게 되더니 드디어 1990년대에 대해서는 112%? 112%는 무슨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TV 있고 어떤 집은 2대 있다 이 말이죠. 100% 이상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한 30년 걸렸네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TV가 없고 TV가 없을 때는 우리는 라디오 주변에 모여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함께 사셨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해서 저녁 먹으면 라디오 주변에 딱 모여서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쇼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이러잖아요. 뭐 웃기도 하고 울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감동도 받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TV 세대가 보면 너무 웃기는 것 같죠. 라디오 주변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막 그랬다는 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TV가 생겼다는 거는 발전이죠. 왜냐하면 라디오가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은 계속 들으면 돼요. 그리고 TV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던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쇼를 들을 뿐 아니라 보기도 하는 거죠. 선택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1965년에 어느 집에서 어떤 애가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돌아와서 아빠, 내 친구 집에 갔는데 말이야. 거기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라디오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라디오일 뿐 아니고 막 화면이 나와. 사람들이 막 보여. 노래하는 것도 보여. 너무 좋지 않아? 우리도 그거 하나 사. 그랬을 때 아빠가 앞으로 30년 있으면 집집마다 TV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울겠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아무도 TV가 없었는데 모든 집집마다 TV가 다 생기는 30년에 일어난 일도 발전이지만 1965년 어느 날 딱 잘랐을 때 지금 TV 있는 집 몇 집이에요? 했을 때 3만 집이에요. 했을 때 3만 집 말고 나머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3천만 됐겠죠? 나머지 한 몇백만 가구들은 TV가 없잖아요. 격차. TV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격차. TV가 없었을 때 보다 TV가 있으면 발전인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그 발전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람 중에 일부만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집집마다 다 TV라는 편리한, 재미있는 새로운 발명품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격차를 해소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용어는 특히 유엔에서는 오랜 기간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제가 학생들에게 발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얻는 대답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맞는 말이죠. 삶이 나아지는 게 발전입니다. 그런데 삶이 30년에 걸쳐서 또는 10년에 걸쳐서 나아지는 그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국제적으로 발전 목표, 발전 이럴 때는 그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발전이죠. 격차.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는 inequality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평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는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억 명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 한 80억 되니까 그럼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7억 명까지 내려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1억 명이 늘었어요. 1.9달러? 저한테 왜 하필이면 1.9달러예요? 그냥 2달러라고 하시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게 원래는 1달러였어요. 1990년대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국제적으로 extreme poverty, 극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poverty line, 빈곤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냥 국제적으로 정한 거예요. 1달러라고 정할 수도 있고 뭐 1.5달러라고 할 수도 있는데 1달러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전 1달러가 지금은 1.9달러예요. 왜 그렇죠? 인플레가 됐으니까. 25년 전 1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1.9달러예요. 1.9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2,000원 좀 넘죠? 한 달에 6만 원이네요.
6만 원이 용돈이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도 아마 용돈 6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6만 원이 용돈이 아니고 6만 원으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된 이 시대 2022년에 존재하는 하루에 $2 이하로 살아야 되는 사람과 하루에 100만 불 이상 돈을 버는 사람과 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격차, 불평등, inequality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발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즘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development, 발전은 UN Agenda for Development의 모든 사람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 노력을 뜻한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놨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 발전이란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답을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뭐냐?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계속 여기서 지구 위에 살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후변화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같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이 불을 처음 사용한 게 언제죠? 불? 학자들에 의하면 140만 년 전이랍니다. 140만 년 전에는 우리 같은 현대 인류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뭐 이런 원시인들이 살던 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불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된다고 쳐보세요. 불이 어디 있어요? 들판에 막 불이 나고 있겠죠. 무슨 뭐 번개가 떨어지든 무슨 위에서든 불이 났을 때 동물들은 다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그때 살던 사람 또는 원시인들이 불 주변에 보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야, 좀 무섭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불이 나무까지 끝에서 타고 있는데 불이 안 타고 있는 쪽은 내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누가 잡았다. 요즘도 보면은 좀 튀는 애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애들. 그래서 가서 불을 잡아가지고 이거 봐 내가 잡았는데 괜찮잖아. 난 안 뜨겁잖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까지 가지고 왔다. 누군가 처음에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불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바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불을 사용하게 돼서 그때는 난방을 한 게 아니고요. 불을 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불로 익혀 먹으니까 막 딱딱한 거, 곡식 이런 거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막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고 그때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인간에 가깝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인류학자들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불을 이제 그 다음에 난방에도 쓰고 뭐 요리에도 쓰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불을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떼우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 300년 전에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해서 과학과 기술을 엄청 갑자기 발전시켰어요. 왜 몇천 년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갑자기 300년 전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00년 전에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나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신발을 만들었어요. 가죽을 가지고 꼬매가지고. 그런데 한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를 만들고 모든 걸 기계로 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장거리를 이동하려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랬는데 엔진을 만들어서 기차도 만들고 배도 엔진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불을 사용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그런 휘발유나 이런 걸 가지고 분사시켜서 거기 불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죠. 근데 갑자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려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뭐 난방이나 요리에 쓰는 정도 가지고서는 기차나 배를 움직일 정도의 에너지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100만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년 전에 죽은 나무가 뭐예요? 석탄, 석유, 다 옛날에 죽은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지금 있는 나무만 잘라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오랫동안에 걸쳐서 죽은 나무들을 다 끄집어내서 태우기 시작하니까 나무를 태우면 탄소가 다 어디로 가요? 공기로 가죠. 그래서 공기에 탄소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세대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도 발전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난 300년 동안 급속도의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급속도의 세계화를 하고 급속도의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유엔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들었는데, 사실 유엔을 처음에 만든 목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간격이 한 20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에 유럽에서 사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웃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고 2차 대전 끝날 때 한 40살 되는 사람도 자기가 10대일 때 1차 대전이 났고 30대일 때 2차 대전이 났기 때문에 그 이상 재수가 없기는 어렵죠,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1차 대전에서 1,500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에서 8천만 명이 죽었는데 1차 대전은 전쟁을 들판에 나가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벨기에나, 주로 벨기에인데 이런 데 여행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1차 대전 유적지에 가보세요. 들판에 나가서 참호를 파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남자답게 들판에 나가서 싸우자. 여자하고 애들은 놔두자.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이 안 다치려면 어디 가서 싸워야 되지? 들판에 나가서 땅을 파서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싸우자. 그래서 우리 참호, 저쪽 참호, 한 1km쯤 떨어진 참호에서 숨어 있다가 돌기어가 앞으로 그럼 다 나와가지고 가면은 저쪽 참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총도 쏘고 박격포도 쏘고 온갖 걸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고, 그러면 시체를 다시 자기 참호로 끌고 오고, 그러면 그 시체는 참호에서 끄집어내고 그만한 숫자의 젊은이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에 뭐가 남자다워요 도대체? 남자답게 들판에 나가서 싸우는데 참호 속에, 그때는 군인이 19살밖에 안 됐거든요. 19살밖에 안 된 군인들을 집어넣어서 참호 속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총 맞고 박격포 맞아 죽으면 끄집어내고 또 그만치 다른 군인을 넣고, 지금 여기서 남자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은 죽은 사람의 70%가 군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은 30%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은 반대가 됐어요.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의 70%는 민간인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무기가 발달해서.
무기가 발달해서 들판에 나가서 남자답게 싸우자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더 이상. 무기가 미사일, 대포, 폭격기 이런 무기인데 미사일을 쏠 때 이게 민간인을 쏠까 군인을 쏠까 생각했을까요? 의미도 없죠. 그래서 2차 대전에는 8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70%가 민간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을 만들 때 세계 사람들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40살 먹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특히 2차 대전은 어떻게 끝났죠? 핵무기를 써서 끝났죠. 핵무기를 보니까 이런 무기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전쟁을 막는 것이 인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뜻에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으려면 평화만 유지해서는 안 되고 개발과 인권,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해줘야만 전쟁도 안 난다 하는 거를 비싼 값을 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금 제가 이 보여준 걸 유엔의 3대 필라라고 그러거든요. 3대 과제, 그중에 개발 또는 발전, 디벨롭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은 77년 동안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노력해 왔습니다. 처음에 개발이 됐든 발전이 됐든 디벨롭먼트는 원래 처음에는 경제 성장 중심이었습니다. Economic growth. 그런데 1980년대에서부터는 사회적 발전이 중요성을 갖게 됐어요. 즉, 경제적으로 GDP가 늘고 잘 살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양성평등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프리카는 이상하게요. 요즘도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여자가 하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요. 보통 다른 개도국은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남자가 하고 집안일을 여자가 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프리카는 그걸 다 여자가 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는 놀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성평등이 전혀 안 돼 있죠. 그걸 다 여자가 한다면.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혜택은 남자와 소년들에게만 가고 여자와 소녀들은 전혀 혜택이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빈곤에 시달려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1980년대 특히 UNDP를 중심으로 발전은 경제성장을 뜻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 플러스 사회적 발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 2000년경에는 환경 발전은 경제성장 플러스 사회적 발전 플러스 환경의 보전이 반드시 포함된다. 왜 환경의 보전이 포함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죠. 오늘날을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가 돼서 제가 경주에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고 옛날 같으면 버스 타고 왔으면 대여섯 시간 왔을 텐데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점점 더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큰 두 가지의 글로벌 이슈, 글로벌 과제를 보통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그 두 가지를 꼽는데요. 그 두 가지가 불평등의 증대, growing inequalities, 그리고 기후변화, climate change입니다. climate change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산업화 이후 사람들이 에너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100만 년 전에 죽은 나무까지 다 끄집어내서 태우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불평등의 증대는 왜 세계화와 관련이 있죠? 불평등은 빈부격차. 사실 19세기에 가장 불평등이 높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도 나왔죠. 공산주의는 이건 너무 불평등해서 못 살겠으니 정부가 모든 생산을 독점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자.
물론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공부를 더 하는 사람 월급 조금 더 받겠지만 남보다 한 2배, 3배 월급 받아봤댔죠. 남보다 10만 배, 100만 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자본가는 없고 월급 받는 사람들만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로부터 레슨을 얻었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날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예를 들어서 최고소득세, 우리나라 최고소득세가 얼마입니까? 45%죠. 모든 선진국은 최고소득세가 40에서 60% 사이입니다. 북불합한 나라들은 대개 60%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약으로 최고소득세를 75%까지 공약한 적이 있는데 피케티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높아서. 최고소득세가 75%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2,500만 원만 자기가 갖고 7,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고소득세가 40에서 60% 사이예요. 미국이 제일 낮을 텐데 미국이 아마 38%인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번 돈을 거의 절반 가까이 소득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1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이게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 거에 절반을 소득세를 내는 게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자본주의는 오늘날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세계화의 시대가 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세계 정부는 없어요.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정부들이 하는 것처럼 세금과 이전, 영어로 taxes and transfer라고 그러죠. 조세와 이전 정책. 이전 정책은 복지 정책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국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화의 시대에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글로벌 챌린지, 불평등의 증대, 기후변화, 이 두 가지를 주로 해소하기 위해서 7년 전에 유엔에서 합의한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얼굴도 보이고 저 왼쪽 밑에 손을 들고 있는 여자 소녀는 누군지 아세요? 말랄라라는 이름의 소녀인데 말랄라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슬람 국가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명예살인이 뭔지 아세요? 집안에 어떤 여자가 무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면 남자, 그러니까 아빠나 오빠가 걔를 죽여도 돼요. 그게 명예살인. 죽여도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습이죠. 그래서 말랄라도 명예살인, 죽진 않았지만 명예살인의 희생자입니다. 머리에 총알을 맞고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말랄라를 어떤 인권의 상징으로 많이 간주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의 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실 걸 권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특징은 보통 보편성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성은 개도국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도 해야 돼요.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 불평등의 완화, 13번 기후행동 이런 것들은 선진국이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개발 목표가 발전 목표가 주로 개도국이 할 거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해야 된다. 모두 함께 가는 세상, 제가 Living No One Behind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런 취약한 사람들에 집중해서 발전을 시키면 사회 전체가 자동으로 발전한다 하는 개념을 Living No One Behind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옛날에는 이런 개발을, 발전을 정부가 돈을 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등이 역할을 한다.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Save the Children은 국제 NGO인데요. 전 세계 30개국의 Save the Children이 1년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조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나라 ODA 액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ave the Children이라는 NGO가 세계에서 제일 큰 NGO도 아닌데 거기가 1년에 하는 사업 규모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개발 원조로 한 15위 정도 하는데 15위 정도 하는 대한민국의 ODA 규모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 협력을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도 하고 경제계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DG의 특징 중에 하나는 후속 조치와 평가입니다. 그 전에 MDG라는 게 있었거든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발전 목표. 근데 밀레니엄 발전 목표는 처음 만들 때 야, 이걸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매년 한번 만나서 점검해 보자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MDG 만들고 4년 후에야 처음으로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평가 회의를. 근데 SDG는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1년밖에 안 돼서 평가가 별로 없어도 그냥 처음부터 하자 매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UN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할 때 첫 번 평가회의, 그 평가회의를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고 하는데 그 의장을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이 자동으로 이 회의도 의장을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도 했어요.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스스로 와서 평가를 받기로 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그런데 북한은 6년 동안 안 받았어요. 뭐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받는 나라를 갖다가 목을 끌고 와서 받게 할 수는 없고 스스로 받아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4년에 한 번씩 대부분의 나라가 받는데 북한은 6년이 지나도록 안 받다가 작년에 왔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김성이라는 북한 대사가 북한이 SDG 이행,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 같으면 북한은 우리는 SDG 이런 거 이미 다 이행됐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SDG는 무슨 SDG?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저걸 보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SDG 이행에 물론 영어로 했어요, 저 사람은. 근데 제가 북한 사투리를 좀 써서 한다면 SDG 이행에 난관이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되니까 SDG 이행이 잘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받다 보니까 또 SDG 이행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 북한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에 있는 송한나 씨라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있는 분인데 저분이 전 세계 NGO를 대표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은 2개만 받았는데 송한나 씨의 질문하고 쿠바의 질문을 받았어요. 쿠바는 북한의 제일 친한 절친이에요. 국제사회 북한의 절친은 누구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 없이 쿠바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쿠바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주 대답하기 좋은 질문만 했겠죠. 송한나 씨는 껄끄러운 질문을 했는데 그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다. 최대의 인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지금 끝나는 것 같더니만 안 끝나고 외국도 지금 안 끝나잖아요.
저도 지난달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를 갔다 왔는데, 유럽을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대중교통 탈 때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페인하고 이태리를 갔는데, 스페인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왜냐하면 확진됐다고 어디 뭐 신고하고 그러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진되고 자기 나 확진이네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약간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이 뭐 자가진단해서 코로나 양성 나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 거죠. 신고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걸려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걸려보신 분 없어요?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확진자가 하루에 뭐 7만 명 나왔다, 그게 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계를 설명하는 제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우선 코로나가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죠. 확진자가 5.6억 명, 사망이 600만이라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특히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 뭐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면 한 저거에다 7 곱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자 중 7 곱하면 한 40억? 40억이면 세계 인구 절반 걸린 거죠. 확진자가 이렇게 많고 사망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우리나라도 환경 많이 하는 최재천 교수 같은 분도 그 얘기 하시던데, 이렇게 바이러스 질병이 많아지는 게 결국 세계 인구가 너무 많고, 오버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구가 너무 많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도 너무 많고, 인류가 1만 년 전에 처음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할 때, 제 얘기가 아니고 최지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을 몸무게를 합치면 전 세계 동물의 1%가 안 됐답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키우는 모든 가축의 몸무게를 합치면 전 세계 동물의 99%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동물이 아닌 동물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게 뭐죠?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살아있는 것들의 몸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그런데 동물 속에만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동물하고 우리가 너무 가깝게 사는 거죠. 가축을 포함해서. 가축이 왜 그렇게 많죠?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미국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절반 이상을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먹습니다. 가축, 사료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많이 수입해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고기는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가서 조금 사가지고 와서 국에다 넣으셨지, 그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1년에 무슨 특별한 날, 설날, 생일날 이런 때나 소고기 구워 먹는 거죠. 제가 1978년에 외교부 들어가서 제일 처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에서 회식을 갔는데, 불고기집을 갔는데, 불고기를 사람은 4명밖에 안 갔는데 뭐 8인분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돈이 엄청 많은가 보다. 어떻게 불고기를 8인분이나 먹지? 근데 그때는 1인분이라는 게 좀 작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우리가 고기 먹자 그러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고기는 너무 흔하고 너무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인간이 생산하는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뒤따 가축들에게 먹여가지고 소고기 값도 싸게 만들고
돼지고기도 싸게 만들고, 돼지고기는 덴마크에서 잡는 돼지고기가 많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완전히 기업형으로 생산합니다. 덴마크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돼지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도 다 망쳐놓고, 기후변화, 바이러스도 동물에서 사람에게 막 넘어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경제 불안과 불평등의 증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난 첫 해에만 마이너스 성장했고 그 다음엔 플러스 성장이긴 한데, 그러나 이거는 저성장이에요. 중국이 지금 4% 성장이죠. 금년 예측치가. 중국은 6% 이하로 성장하면 완전 불황입니다. 근데 지금 4% 성장, 전 세계 불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15년 SDG가 채택되던 해에 옥스팸이라는 NGO는, 옥스팸이 굉장히 활발한 NGO인데, 옥스팸이라는 NGO는 전 세계 62명의 부자의 재산을 합치면 전 세계 절반, 즉 40억의 인구의 재산과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62명 재산이 40억과 같아? 놀란 거예요. 그게 7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옥스팸은 이제는 62명도 필요 없다, 26명만 합쳐도 전 세계 가난한 절반과 같다 해서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옥스팸은 작년에는 이제는 26명도 필요 없다, 8명의 재산만 합치면 가난한 절반과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8명이니까 누군지 다 알아요. 사진도 다 나왔잖아요. 그 8명이 누군지. 근데 저 8명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저 8명은 게임의 규칙에 맞게 경쟁을 해서 게임을 잘해서 이긴 사람들이죠.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성장의 동력입니다. 아까 제가 공산주의 얘기 잠깐 했는데,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의 한 2배 소득은 돼도 200배 소득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악착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악착같이 일하게 해서 쥐어짜려면 200배, 300배 남보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왜 인간이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제가 대답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성장의 동력입니다. 불평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Growing inequality. 늘어나는 불평등이 문제예요. 불평등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거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Rules of Game이 잘못됐어요. 게임의 규칙이. 여기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커 같은 걸 하시면 어떤 게임이 있냐면요, 판돈을 매번 한 사람이 다 따는 게임이 있어요. 제일 높은 카드 쥔 사람. 판돈을 매번 2명이 따는 게임이 있어요. 제일 높은 카드와 제일 낮은 카드를 쥔 사람. 포커는 이 게임을 하든 저 게임을 하든 포커를 잘하는 사람이 땁니다. 그러니까 남의 패를 읽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게 들었어도 아, 저 사람 나보다 확실하게 높구나. 그러면 딱 거기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커를 잘하려면. 그래서 포커를 잘하는 사람은 선수예요. 국제 포커 대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공정하죠. 잘 못하는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돈을 딴다, 그런 게임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하겠죠, 거기 가서. 그런데 매번 2명의 승자가 나오는 게임을 하면 1명의 승자가 나오는 게임을 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재밌게 놀 수 있죠. 어떤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판돈을 다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매번 2명의 승자가 나오는 게임을 하면 6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오래 재밌게 놀자 하면 매번 2명이 나오는 승자가 나오는 게임을 해야 되고, 야 빨리빨리 한 사람이 어차피 제가 다 따잖아, 빨리 다 따게 하고 끝내자, 그러면 1명의 승자가 나오는 게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건 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게임의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모든 선진국의 소득세는 40%와 60% 사이다. 최고소득세는 그랬잖아요. 60%에 가까운 최고소득세를 모든 나라가 도입하면 이렇게 불평등이 또는 부가 한쪽으로 몰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적절하냐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고 제가 꼽았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왜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이 많은데 세계 정부는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만 글로벌 이슈들, 기후변화나 불평등의 증대 같은 세계적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들은 그 반대로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했을 때 끝까지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한 의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제의 제목이 영어로 Tax Cooperation입니다. 조세협력. 조세협력이 뭐죠? 조세협력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 가서 돈을 벌었다고 치세요. 코카콜라가 가나에 가서 콜라를 많이 팔았어요. 그럼 그 번 돈에 대한 세금은 가나에다 내야 될까요? 미국에 돌아와서 내야 될까요? 실제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돼요. 이중과세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가나에 내든 미국에 내든 한 군데만 내면 됩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미국에 와서 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아니 왜 돈은 가나에서 버는데 미국에 와서 세금을 내?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세협력 합시다 했더니 선진국들은 아 그거요 우리 아직 논의할 준비가 안 돼서요. 유엔보다는 그 OECD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 foot dragging이라고 하는데 발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1년 하는 동안 텍스 코퍼레이션 이슈는 아무 논의도 못했어요. 왜 발을 질질 끌까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돈을,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번 데다 내고 세금 내고 오게 하자.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미국은 손해잖아요. 손해보고 싶은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적 협력을 해서 세계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죠.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는 현재는 중국이지만 누적을 따지면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100만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제일 많이 태운 나라가 기후변화에 제일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나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건 각자 우리가 요만큼 감축할게요 하고 스스로 약속한 거거든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탈퇴하겠다. 못하겠다.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무슨 탄소를 감축해? 하고 트럼프는 미국을 탈퇴시켰죠. 바이든이 다시 복귀시키긴 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국가들이 협력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각자 도생, 자기 나라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올까? 그러면 글로벌 이슈는 누가 챙길까?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형편없이 인간이 살 수 없게 됐을 때 미국은 어디 딴 데 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미국 가보면 미국은 나무도 많고 우리보다 공해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3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럼 미국 생물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뭐 이 조그만 지구에서 어디 갈 데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건 모르겠고 미국 우선이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저런 걸 보고 뭐라 했냐면 저거는 애국심이 아니고 애국심의 반대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미국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로 미국을 사랑한다면 미국이 어디 뭐 딴 데 가서 화성에 살 수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문제들을 미국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런 소리 하는 거는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 다시 재선돼야 되거든. 그게 중요하니까 저런 소리를 한 거죠. 다섯 번째는 국가 중심주의와 시민 중심주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SDG 이행이 물론 어렵죠. 아까 제가 최빈곤층이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얼마 이하? 1.9달러 이하. 1.9달러 이하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 7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8억이 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인구가. 그런데 늘어났어요. 여러분은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최빈곤층이 2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빈부격차가 늘어났다고 자꾸 그러세요? 최빈곤층은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난 30년, 40년 동안 빈부격차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1.9달러? 2,000원이죠? 예를 들어서 1,800원 벌던 사람이 2,200원 벌었어요. 그러면 최빈곤에서 나왔죠. 그동안 빌 게이츠는 얼마 더 벌었을까요? 그러니까 최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교육, SDG 4가 교육이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이 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지는 여러분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격 교육이라도 되잖아요. IT가 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3분의 1 정도는 자기네들은 원격 교육 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전혀 원격 교육이 안 되는 국가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럭저럭 그 다음에 그나마 원격 교육이 좀 되는 나라는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와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는 결국 이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활동을 강화하려면 국가들이 자기네 이기심 또는 자기네 근시안적인 정책 또는 트럼프 같은 파퓰리즘 이런 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우선 내년 후년에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10년 후에 탄소 배출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 그건 뭐 내가 당선된 다음에 내가 정계다 은퇴한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할 거 있나? 지금 제가 한국 정치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걸 퍼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못 취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작년에 그 기후변화 공약을 2015년에 했던 공약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것도 그럭저럭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2015년에 한 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작년에 보완한 거는 그럭저럭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굉장히 야심적인 탄소 감축 공약을 했어요. 탄소 감축 공약이 뭔가 하면요. 2018년 우리의 탄소 감축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는 40%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40% 감축이면 거의 절반이죠.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40% 감축이 아니에요. 2018년에 우리가 탄소를 덜 배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절반 지금부터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030년이래 봐야 8년뿐이 안 남았죠. 8년 안에 탄소 감축을 절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탄 쓰는 발전소 팍팍 닫아야 돼요. 매년 몇 개씩.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줘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대체해야 되고 전기요금 팍팍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 조금만 올려도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퍼퓰리즘이라 그렇다 치고 국민들이라도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뽑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까? 우선 전기요금 오르면 싫죠. 한 달에 몇천 원을 더 내더라도 물가 다 오르고 살기도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올려? 그러면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전기요금 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은 세계 정부가 될 수는 없지만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되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세계화 시대에 저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이것을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난 세계 시민이다. 난 세계를 생각한다. 지구를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해도 뭐 지구가 결단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이야기한 기후변화나 불평등의 증대나 모두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그중에 지속가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뭐 그럭저럭 발전하지 이게 아니에요.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그럭저럭 발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유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세계 시민으로 인식하는 세계 시민 의식이 있어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후행동을 취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어떤 소녀가 자폐가 있었는데 11살 때 자기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후변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기후변화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인류가 다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보통 사람은 11살쯤 먹어내면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르면서 살 텐데 얘는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자폐이기 때문에 엄청 한번 뭐에 꽂히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12살밖에 안 된 애가 몸무게가 11kg나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럼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나가서 1인 시위라도 하지 그러니. 그래서 얘가 1인 시위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얘 이름을 그레타 툰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레타 툰베리는 자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 꽂혀서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11kg 빠졌지만 우리 모두는 11kg는커녕 1kg도 안 빠집니다. 그냥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또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진로는,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건 뭘까? 세계 속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 22에 가까워지더니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요. 경쟁력을 올린다는 것은 20위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3위 막 이랬다가 다시 27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뿐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불평등이 큰 문제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글로벌 가버넌스에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니지만 기후변화나 불평등 문제로 우리가 잠을 못 이루지는 않지만 항상 인류 전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구 전체, 우리 스스로를 지구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진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적인 과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특히 고통을 받고 손해를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자급자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물론 해결이 안 되면 미국도 언젠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강화해서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실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